전무입니까? 네. 자, 그래도 같은 금융이나 경제 분야 쪽이신데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TK 출신 삼선 의원이시고 이제 기재부 차관 출신이어서 이번에 뭐 이제 친윤계 의원들하고 그 TK 쪽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각의 우려는 도로 이제 뭐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원내 대변인으로서 이제 카운터 파트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풍부한 이제 예산과 관련된 그 뭐 이렇게 경험이나 또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에 따라서 그걸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관련된 대화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저희가 오늘 그 신임 원내대표단이 그 국회의장님을 예방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본회의 일정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민생 추경이 이제 시급한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공석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공석이고 또 지금 운영위원장도 공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송원석 대표가 이제 되셨으니까 아마 예. 기재위원장도 새로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장들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이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내일 이제 그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좀 만나서 그런 논의들을 좀 하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시간을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신임 하여튼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축하의 말씀드리고 또 그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있고 그 김병기 원내 같은 경우도 야당과의 그 회동을 정리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등 그 야당과의 그 논의나 협치 이런 쪽에 대단히 그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잘 좀 궁합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희 그냥 짧게 여쭤보면 내일쯤이면 그럼 누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를 김병기 이 원내대표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만나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 뭐 그 방식은 전혀 그 개의치 않고요. 우리가 가도 상관없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하려고 예. 아까 당선되자마자 김병기 원내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통화를 아직 못했다라고만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빨리 이제 만나자라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본인도 좀 임기 연장을 바라는 눈치인데 그러면 여당에서는 앞으로 이 어떤 협상 대상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이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원내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뭐 파트너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될 실질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카운터 파트너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저는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은 뭐 이렇게 혁신안을 이제 당원 투표에 붙이면은 본인은 뭐 이렇게 사퇴할 용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본인도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테니 이렇게 혁신해라라고 던져놨으면 그 당시에 친윤계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마치 9월 전대까지 있을 듯한 뉘앙스로 풍기니까 그럼 너는 왜 책임 안 지냐라는 식의 반발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송원석 원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후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느껴지는 것은 어쨌든 지금 뭐 그 친윤계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한계라든지 뭐 이쪽에 있는 그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원대가 본인이 이제 그 뭐 정견 발표할 때는 좀 약간 좀 발언 수위 같은 걸 조정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또 중도나 반대하는 분 쪽도 감안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원대 선거는 1대1로 많이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의원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때 했던 약속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수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혁신위원회가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5가지를 모두 다 그걸 내용을 가지고 할 혁신위원회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당 혁신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속력을 가져가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좀 됩니다. 네. 저요? 원내 대변인. 대변인. 대표만 축하합니다. 원내 대변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 자, 신임 원내 대변인이 되셨는데 궁금한 점이 소통수석 부대표가 있고
민생 부대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점인가요? 네, 이번에 신설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내 우리 의원들이 이제 167명이 있잖아요. 167명이 있는데 의원들 간에 이렇게 다선과 초선, 뭐 이렇게 중견 이렇게 의원들 간에 다양한 소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당내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수석을 하나 더 신설을 했고요. 민생 그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김병기 원대의 그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민생이 너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민생을 살리는 그런 저 여당이 되겠다라는 기지에서 민생 부대표를 좀 만들었고 그 부대표로는 김남근 이제 의원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김명근 의원은 우리 당의 뭐 우리나라에서도 내놓으라는 민생 전문가이거든요. 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자 제한법 등에서 그 정치하기 전부터도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그 뭐 민변과 그 저기 참여연대 등에서 심사에 운동하면서 그런 운동을 쭉 해왔던 의원님이시고 또 당내에서도 민생 개혁 법안 관련된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라서 그 당정대 간의 민생 법안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민생 부대표를 신설했습니다. 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약간 이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특검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란 것은 그 여당이면 정권에서 이제 검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내란특검법 하자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란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이재명 그 정권에서는 검찰을 통한 윤석열 정권에서 그 비판받았던 정치 검찰들을 통한 표정 수사, 표정 기소 이런 거 하지 않고 내란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사 맡기겠다라는 것이고 그 인원이 좀 많다라는 주장들을 비판들을 하시던데 그것도 빨리 끝내려고 좀 늘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지방선거 얘기하셨지만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최대한 6개월 안에 끝내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구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란 특검은요.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 국민 이제 정치 보복 이런 프레임은 정말 프레임인 거고요. 사회랑 국민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과 관련된 사람을 단죄하지 않으면 계속 분열돼서 그 통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잘못된 것은 도려내서 그걸 단죄를 해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해득실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제 내란 특검이 이미 이제 통과가 됐고 특검까지 다 이제 임명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들이 객관적으로 잘 수사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또 특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우리 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 거기에 네. 관여해서는 안 되는 또 그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대표는 원내대표 선거랑 틀리잖아요. 예.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80% 우리는 이제 당심 20% 의원들 80%로 이번에 20%가 새로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근데 당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뽑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 중에 15%가 대의원이고 55%가 권리당원이고 30%가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만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당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심이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그 입김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당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가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을 했지만 박찬대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거를 가정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들하고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는 언행들을 가지고 당원들이 판단해서 당원들이 판단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는데 누가 더 협력적 파트너가 될 것이냐가 기준이 돼서 바라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네 군데 권역에서 이제 순회 경선을 하고 예. 그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순회 경선 할 때 결과를 발표하지만 8월 2일 날 여론조사 결과랑 이제 대의원 결과는 8월 2일 날 마지막에 같이 합산해서 발표하는 방식이라서 네.
8월 2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될 거 가능성이 높으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면서 맡으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심판도 우리가 받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리는 사실은 그 전에 그 야당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랑 또 반대된 논리를 그냥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20대, 21대 하반기에는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는데 법사위원장 가져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그대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건데 그때의 논리에 반대 논리를 그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야당이니까 견제 기능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제는 그런 것들 몇 차례 반복했지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식을 바꿔서 책임 정치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데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너무 이제 남발을 했다. 우리가 개혁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했을 때 근데 그것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가면은 그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그 여당 발목 잡기, 국정 발목 잡기 식의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저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야 간에 합의할 때 예. 2년씩 하기로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에 준해서 보더라도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는 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의 책임 정치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상당히 다 높았었어요. 특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훨씬 더 높았던 거. 그때도 탄핵 이후에 있어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모든 그 정치 탄압이라든지 뭐 재판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야 그러니까 진보 보수 지지층이 많이 이제 양분화되어 있고 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윤석열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보다 높은 지금 그 기대치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한 10여일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현장 행보를 통해서 정말로 그 뭐랄까요? 국민의 신뢰를 쌓는 그런 행보들, 현장 행보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좀 기대감이 국민들의 기대감 실제로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김인석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논란 여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후보자가 전부 다 뭐 해명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의원께는 이 논란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가능성 또 자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를 할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뭐 지적들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현재 후보자가 그것은 이제 해명할 문제이죠. 그리고 해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명은 더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인사청문회 통해서 종합적으로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정자법과 관련된 것은 2002년도 얘기예요. 20년 한참 전 얘기인데 예. 이미 그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 판결 받아서 2억 원에 대한 벌금도 냈고 추징금도 다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 난 사실을 가지고 그 총선에 출마해서 유권자의 선택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일단 유권자의 그 판단까지 끝난 일단의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해명을 하고 앞으로도 예. 해야 될 영역이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그것도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당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인사청문회 보면 모든 후보들이 완벽한 후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흠이 있고 하자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문제는 그 김민석 후보가 총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갖춰졌냐에 대한 이제 평가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평가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권입니다. 하루빨리 내각 구성해가지고 민생도 회복시켜야 되고
또 뭐 외교안보도 정상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예. 총리 인준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의혹 제기만 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도 한덕수 총리 윤석열 저 정부 때 총리 지명됐을 때 정말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회의 4번 참석하고 20억 수당 받은 것부터 미국 대사관 할 때 미국 대사할 때 대사 시절에 대사관에서 그 부인이 전시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의 그 국영 그 기업에서 뭐 처 부동산에 50억 투자해서 뭐 차익을 얻었다 이런 의혹도 대단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그 야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해명도 잘 하지도 않았고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적격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 추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명이 넘는 그 당시 찬성표를 얻어 국회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 야당도 좀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하는 것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정 의원께서 짧게 한 말씀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취임은 이제 12일 만에 가는 첫 다자회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외교 방향이 이념과 뭐 진영 중심의 그 외교 정책이었다면 이제 다시 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그 정상회의다라고 생각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다자회의뿐만 아니라 한미 한일 간의 그런 양자회담도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현안으로 되어 있는 뭐 관세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에 관련돼서 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